1422년 한양. 당시 25살의 젊은 왕인 세종의 앞으로 60이 다 된 노인이 나섰다. 부왕 태종이 내린 유배를 거두고 다시 조정으로 복직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노인이 한때 세종의 즉위를 반대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그를 재등용하겠다는 왕의 판단에 조정의 많은 대소신료들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세종은 부왕께서 직접 불러들이라고 권유하셨다. 라는 말로 신하들의 의견을 물리쳤다. 노인의 이름은 황희. 조선의 명재상이자 가장 오래 영의정에 재임한 인물이다. 황희는 고려 공민왕 23년인 1363년 3월 4일에 개성 가조리에서 자원대부 황군서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한 일화에 따르면 황희의 모친이 그를 임신할 무렵에 송악산 용안 폭포에 물이 말라버렸는데 10달 뒤 황희가 태어나자 폭포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종대의 사관인 이호문은 황희는 모친이 천민인 얼자였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황희 역시 자신은 첩의 아들이라 주위에 이야기했다. 이렇듯 서자 출신이지만 명문가의 차남인데다가 당시에는 적서차별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희가 조정에 진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황희는 어려서부터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으며 기억력이 뛰어난 데다가 글 공부에 열심이었는데 이를 본 주위에서는 훗날 황희가 크게 이름을 떨치리라 기대했다고 한다. 이렇듯 주변에 많은 기대를 받으며 황희는 우왕 2년인 1376년에 14살의 어린 나이에 조정에 진출했다. 비록 하급 관직인 녹사인데다가 명문가 출신이기에 과거 시험을 생략한 음서를 통해 얻은 벼슬이었지만 당시 많은 관료들이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기에 큰 흠은 아니었다. 이후 황희는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출신뿐만 아니라 실력도 뛰어남을 입증했다. 비록 가문의 도움으로 관직에 진출했지만 황희는 이에 안주하지 않았다. 당시 고려의 명문 출신 관료들은 우선 음서로 관직에 나서 경험을 쌓은 뒤 과거의 급제에 고위직을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황희 역시 이런 선례를 따랐다. 조정에 나선 지 9년 뒤인 1385년에 황희는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었다. 훗날 황희의 대표적인 일화로 알려져 있는 검은소와 누렁소 일화 역시 그가 진사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이후 황희는 관직을 사양하고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 과거 공부에 힘썼다. 그리고 총명함으로 주위의 기대를 받았던 그답게 황희는 공양왕 1년인 1389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단순히 명문가의 자제라서가 아닌 본인 역시 관직에 나설 실력 또한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390년에 황희는 유생들의 훈육을 맡는 정구품 항록에 임명되었다. 이렇듯 황희는 장래가 촉망받는 신진 관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그가 출세한 고려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미 황희가 문과에 급제하기 1년 전인 1388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시점에서 고려는 사실상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황희가 성균관에 입학한 지 2년 뒤인 1392년 7월 17일에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이때 황희는 고려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 은둔했지만 다른 선비들이 이를 말려서 결국 조정에 출사했다는 야사가 있으나 해당 기록이 영조대에 처음으로 나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황희는 태조 휘하에서 계속 관직에 있었는데 태조 3년인 1394년에 성균관학관으로서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세자오정자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자의 교육을 맡을 정도로 황희는 그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4년 뒤인 1398년에 왕의 어전을 모시는 선원전 건축에 반대한 일로 이성계의 분노를 사 함경북도로 좌천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당해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태조가 정종에게 왕위를 양리하면서 황희는 다시 한양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황희의 앞길은 순탄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왕이라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면모 때문에 파직과 복직을 반복했다. 이처럼 실력은 있으나 타협을 거부하는 완고한 성격 때문에 황희는 승진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보았으나 이후 한 인물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뒤바꿨다. 바로 태종이었다. 태종은 승정원 지신사인 박성명으로부터 황희를 요직에 둘 것을 추천받았다. 박성명은 정종의 교서를 받아 이방원이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데다가 그 안목 역시 뛰어나다 알려져 있었기에 태종은 그의 말대로 1401년에 황희를 도평의사사 병력에 임명했다. 당시 도평의사사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훗날 의정부의 전신이 되는 기관이었다. 이후로도 황희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1년 뒤인 1402년에는 망명 출납과 군령권을 담당하는 승추구 경력을 맡았으며 1405년에는 박성명의 뒤를 이어 지신사가 되었다.
지신사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시행을 감독하는 직책으로 도승지의 전신이자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고위 직책이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직책에 공신 출신이 아닌 황희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후로도 태종의 신임은 이어져 황희는 이조, 호조, 평조, 병조, 예조, 공조의 판서직을 모두 역임했다. 이처럼 국정 전반에 걸친 각 부의 장관을 맡겼을 만큼 태종은 황희를 크게 신뢰했고 황희 역시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함으로써 태종의 신뢰에 보답했다. 이렇듯 각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황희를 태종은 공신처럼 대우했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그를 불러 국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태종은 황희와 함께 긴밀한 사안 역시 논의했는데 이때 태종은 만약 이 일이 누설되면 이는 나 아니면 경이 한짓이오 라고 말할 만큼 그를 아꼈다. 또한 황희는 태종의 외척 제거에도 관여했는데 1408년에 지신사 자리에 있으면서 태종의 처남인 민무구, 민무일 형제를 앞장서서 비판했다. 이처럼 여러 중책들을 맡으며 황희는 조정의 실세로 떠올랐지만 이후 태종과 갈등을 빚게 된다. 양녕대군의 폐세자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여러 비행과 간통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자 이에 실망한 태종은 그를 세자 지위에서 폐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때 황희는 태종의 결정에 반대했다. 아직 세자가 젊으니 지위를 박탈하는 건 섣부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평소 신임하던 충신이 자신의 의견에 반박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태종은 황희를 이조판서에서 파직시켰다. 비록 곧바로 복직해 다시 판서직을 역임했으나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세자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1416년에 다시 폐세자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황희는 다시 양녕대군을 옹호하며 한 번 더 생각할 것을 간청하다가 파직당했다. 옳다고 생각하면 왕의 앞에서라도 뜻을 굽히지 않는 완고함 때문이었다. 아직 건국 초인데다가 선례가 바로 잡혀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황희는 지속적으로 양녕대군의 폐세자에 반대했다. 하지만 태종 역시 이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그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황희는 계속해서 요직에 등용되었다. 파직된 당해의 황희는 공조판서가 되어 전국의 군사와 군수물자들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2년 뒤인 1418년에는 한양부를 관할하는 총책임자인 한양부 판사에 임명되었다. 이렇듯 파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황희는 자신의 뜻을 관철했으나 그의 이런 면모는 조정에서 쫓겨나는 원인이 되었다. 한성부 판사가 된 1418년에 결국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황희는 국가의 미래를 너무 쉽게 바꾼다며 공개적으로 태종을 비판했다. 전부터 계속된 반대에 이어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당하자 태종은 황희에게 크게 분노했다. 결국 태종은 민씨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폐세자의 편을 드니 간사하기 그지없다며 황희를 비난한 뒤 관직에서 모두 파직시키고 유배 보냈다. 이때 황희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규화로 유배당했으나 이후 한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전라도로 이배되었다. 그나마 약간의 배려로 본관인 남원으로 유배지를 옮기고 노모를 모시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황희는 1418년에 노모와 처자식을 데리고 전라도 남원으로 유배당했다. 그의 나이 55살이었다. 황희가 유배된 이후 형조와 대소신료들은 황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소를 태종에게 올렸다. 일전에 태종이 비난했던 대로 황희가 간사하여 양녕대군의 눈치를 보고 왕을 무시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태종은 황희가 왕에 대한 충심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답하며 황희의 외조카 오치선을 남원으로 보내 그를 감시했다. 이후 한양으로 돌아온 오치선은 황희는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독서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황희가 육신은 부모에게 받았지만 정신은 왕에게서 받았으니 결코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하며 후회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에 태종은 이미 유배가 결정됐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이를 통해 황희가 충심으로 직언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한때 고관대작이었던 그를 찾는 이들은 많았으나 황희는 이를 전부 모르고 홀로 독서에 몰두했다. 훗날 자신이 다시 관직에 복직할 것이라 기대하는 게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태종의 오해를 풀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황희의 태도에 분노가 누그러진 태종은 훗날 그를 다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시 세종에게 양해하고 상황으로 물러난 상태였기에 태종은 세종에게 황희를 중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렇게 황희는 세종 4년인 1422년에 다시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복귀했다. 유배 4년 만의 일이었다. 이때 황희의 복귀를 염려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과거 세종의 즉위를 반대한 이력 때문이었다. 비록 부왕인 태종의 권유로 불러들였다지만 자신의 왕이 즉위를 반대한 그를 불쾌하게 여겨 한직에 임명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종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오직 능력과 충성심만으로 황희를 판단했다. 우선 세종은 황희를 예조판서에 임명한 뒤 강원도의 관찰사로 파견 보냈다. 당시 조선에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특히 강원도의 피해가 심각했다. 때문에 세종은 황희를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한 뒤 그 대응을 지켜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전의 명성에 걸맞게 황희는 관찰사로서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강원도에 부임한 황희는 우선 고을 수령들이 불법적으로 구휼미를 거두어들이는 실태를 적발했으며 각 지역마다 인구수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구휼미의 수령을 계산해 세종에게 보고했다. 또한 기근으로 발생한 유민의 수와 흉작이 난 토지 결수를 정확히 파악한 뒤 강원도에 배당된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청했다. 이와 같은 황희의 노력에 감동한 강원도 삼척의 백성들은 황희가 강원도를 떠날 때 소공대비라는 비를 세워 그의 업적을 기렸다. 마찬가지로 황희의 정확한 일처리에 세종 역시 크게 만족했고 이후 그를 다시 요직에 중용했다. 조정에 복귀한 이후 황희는 대사원과 이조판서를 역임했으며 세종 8년인 1426년에는 우의정에 임명되면서 정승의 지위에까지 오른다. 1년 뒤인 1427년에는 좌의정에 제수되었지만 곧 가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 사위인 서달이 고을 아전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그만 아전을 살해하고 만 것이다. 이에 황희는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는데 당시 우의정이었던 맹사성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뇌물과 협박을 사용해 서달은 오비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보고서를 직접 확인한 세종이 사건의 수상함을 느껴 다시 조사하도록 명했고 결국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이후 서달은 살인죄로 태형 백대와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한 황희와 맹사성은 정승에서 파직되었다. 비록 다음 달에 황희는 좌의정에 곧바로 복직했으나 그동안 받아온 청렴하고 강직하다는 평판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이후로도 공금을 횡령한 아들들의 처벌을 면해달라고 세종에게 호소할 만큼 황희는 개인의 성품과는 별개로 가족들의 비리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면모는 세종이 황희의 사직을 반려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가족들의 처벌을 감면함으로써 황희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어 그를 계속 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들과 관련하여 평판에 흠이 갔지만 황희는 정승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세종 10년인 1428년에 황희는 평안도 도채찰사가 되어 평안도 지역의 성들을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때 직접 고을 읍성들을 둘러본 후 새로 성을 쌓아야 할 곳과 보수해야 할 부분 등을 면밀히 살핀 후 보고를 올렸다. 세종 역시 별다른 이해 없이 황희의 의견을 따랐는데 황희가 축성한 읍성들은 훗날 사군개척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두만강 위역 여진족의 습격에 대비할 책임자로 황희가 임명되었으니 사군 육진 개척과 한반도 국경선 확립의 시발점에는 황희가 있었던 것이다. 국방 이외에도 황희는 조선의 제도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직 관료의 자제들은 성균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25살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무과시험에 대한 혜택을 주려 응시자가 묵과에 몰리는 것을 막았다. 또한 고려 말의 법령 모음집인 경제육전을 보완한 신찬 경제속 육전을 편찬하여 경국대전 이전까지의 조선의 법률을 확립했다. 이렇듯 황희는 세종을 보조하며 조선의 제도 확립에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종종 세종의 의견에 반대하여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세종은 한 해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던 기존의 세금 제도를 수확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세금을 거두는 공법으로 전환할 것을 추진했는데 이에 황희는 만약 흉년이 든다면 공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는 논리로 세종의 정책을 비판했다. 조선 최고의 명군인 세종 앞에서도 황희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결국 15년의 시간이 걸린 끝에 전국의 토지를 54단계로 세분화한 공법이 제정되었다. 황희는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던 세종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처럼 추진력과 강직함, 육조 판서직을 수행한 경험에서 나온 업무 능력 덕분에 세종은 황희를 크게 신임했으며 여러 현안에 있어 그의 의견을 자주 따랐다고 한다. 때문에 세종은 황희의 사직을 자주 반려했는데 69살이 된 황희가 노령을 이유로 은퇴를 청하자 직접 지팡이와 의자를 하사해 앉아서 일할 수 있게끔 독려했으며 관청으로 출근하기 편하게끔 가마를 보내줄 정도였다. 이와 같은 세종의 독려 덕분에 황희는 86세가 되는 1449년까지 조정에 근무했다. 73년의 관료 생활 중 정승은 24년, 영의정은 19년을 재임했는데 이전 물론이고 이후로도 황희만큼 오랜 기간 영의정에 재임한 인물은 없었다. 이처럼 황희는 조선 역사상 최장기 영의정으로 재임했지만 세종 31년인 1449년 10월에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다.
86세의 나이였다. 은퇴한 황희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임진강변에 반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은 뒤 노년을 보냈다. 반구정의 뜻은 갈매기를 벗삼는 정자인데 인근의 갈매기가 많은 것에서 착안한 이름이었다. 이처럼 반구정에서 풍경 유람 등으로 여생을 보내던 황희는 은퇴한 지 3년 뒤이자 문종 2년인 1452년 3월 8일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의 나이였다. 일화에 의하면 황희는 평소 눈빛이 날카로워 동물들이 그를 피해 다녔는데 말년에 삽살개를 쳐다보는데도 개가 피하지 않자 곧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한탄했다고 한다. 고려 말의 혼란과 조선의 건국을 겪고 세종의 치세를 거두른 한 시대의 상징이자 거물의 죽음에 조정은 애도를 표했다. 조정은 황희에게 익성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를 세종의 배양공신으로 추증했다. 사후 황희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안장되었다. 황희.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대중에게 있어 유능한 재상이자 청렴결백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비록 최근 들어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두둔한 사실이 드러나 명예에 흠결이 생겼지만 그 개인은 뛰어난 관료이자 강직한 인물이었다는 점은 당대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라 칭송받는 세종을 보좌하여 조선의 역사, 농법, 군사, 법률 등을 정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이따금 급진적인 세종의 일부 정책을 제지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세종 또한 이런 황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감화까지 하사하며 황희의 사직을 반려했다. 세종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황희는 중요한 인물로 대우받았는데 명예사신들도 황희에게 예를 지켰고 은퇴한 상태에서도 후임 영의정인 하연보다 의전상 더 높은 대우를 받았다. 이처럼 황희는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명예롭게 은퇴한 인물로 기억되었다. 사관 역시 황희를 두고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사람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니 곧 진정한 재상이다 라고 그를 평했다. 조정에서 내린 그의 시호 익성은 날개를 펼치다라는 뜻으로 재능을 떨쳐 국가에 기여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황희는 그 업적이나 능력보다는 검소함과 청렴결백함이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황희가 지녔던 만고함과 결단력, 추진력과 현실에 맞게 사안을 수정하는 조정력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본다.